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세월이 참 화살같이 빨라요. 남편과 직장 동료로 만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결혼 30주년이 코앞이네요.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이혼한 부부들도 많고요. 갈라서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마음이 식어서 자식만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해요. 어쩜 그렇게 아직까지 사이가 좋냐면서요. 더군다나 아픈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말이죠. 요즘 세상에 병든 시모 모시고 사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 다 양로원에 보내버리지. 네가 진짜 보살이다, 보살. 난 흉내도 못 내겠다, 얘. 제 속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대단하다면서 저를 추켜 세워요. 하지만 전 자식된 도리로서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몇 년 전 그 일로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죠.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천천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남편의 가정 환경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당시 시어머니는 그 지역에서 이름난 맛집의 사장이었어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도 억대 매출을 올리는 가게로 자주 소개된 유명한 곳이었죠. 처음 만날 때만 해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사귄 지 3년쯤 됐을까요? 슬슬 결혼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집안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저를 시가 식구들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인사시켰죠. 시가에서 만남을 가졌었는데 집이 어찌나 으리으리하던지 평범한 집에서 자랐던 저는 살짝 기가 죽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걱정도 들었죠.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교사인 것도 제가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것도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청곤이가 워낙 무뚝뚝한 애라서 연애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참한 색시를 데려와서 내 마음이 얼마나 놓이는지 몰라요. 곧 한 식구가 될 테니 어려워 말고 자주자주 놀러 와요. 하면서 환대해 주셨죠. 의외의 복병은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 아주버님이었어요. 참나, 정군이 이제 겨우 29인데 뭔 벌써 결혼할 것처럼 그래? 하면서 저를 못마땅한 눈길로 쳐다보더군요. 그 적대적인 시선에 어찌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저는 웃으면서 그쵸. 오늘은 인사만 드린 거고 결혼은 좀 더 천천히 준비하려고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바로 끼어들더군요. 난 올해 안에 결혼하고 싶어. 내년이면 30인데 늦어도 한참 늦었지. 아니, 언제까지 형이 먼저 결혼하길 기다릴 수는 없잖아. 이러다 나도 혼기 놓쳐서 노총각 되면 형이 책임질 거야? 뭐? 너 아직도 전에 만나던 여자랑 헤어진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오래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4년 넘게 만났는데 아주버님이 개혼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우긴 통에 결국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다 헤어졌다고 했죠. 남편이 사전에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남편이 그 얘기를 꺼내며 화내는 걸 보니 좀 놀라웠어요. 남편은 원래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뭐든 웃으며 넘기려는 편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별명이 보살이었죠. 그런 남편이 자기 형한테만큼은 거리낌 없이 감정을 표출하더라고요. 형 탓이 아니면 누구 탓인데 형이 계속 반대해서 결혼 질질 끌다가 결국 엎어진 거 아니야? 억울하면 네가 첫째로 태어나지 그랬냐. 어쨌든 개혼은 장남인 내가 먼저 해야 돼. 당장 만나는 여자도 없으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나 진숙이는 절대 못 놓쳐. 진숙이랑 올해 안에 꼭 결혼할 거야.
형제의 팽팽한 싸움에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정진아, 이미 다 얘기했잖아. 정곤이 먼저 결혼시키기로. 난 싫다고 했잖아. 얘가 먼저 결혼하면 형인 내가 뭐가 돼? 35이나 먹고도 아직 결혼을 못해서 동생 먼저 보내냐고 다들 손가락질 할 텐데. 쪽팔려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고. 아주버님은 마치 아이처럼 떼쓰듯이 화를 내더군요. 남편보다 6살이나 많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아주머님에게 쩔쩔매더라고요. 결국은 정곤아, 너희 형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꼭 결혼해야겠니? 형 다음 달에 있을 맞선 결과 보고 다시 얘기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은근슬쩍 남편과 저를 압박하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번엔 내 편 들어주겠다며. 결국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럴 거면 진숙이는 왜 부르라고 했어? 사람 꼴 우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남편은 붙잡는 어머니를 뿌리친 채 저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골물대로 곪은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아주 옛날부터 남편과 아주버님을 차별했다고 해요. 아주버님이 첫째기도 했고요. 어릴 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죽을 뻔한 적이 있다더군요. 그 뒤로 다리도 미세하게 절개돼서 시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 된 거였죠. 늘 아주버니만 끼고 돈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가게가 성공하기 전까진 모든 재정적인 지원도 아주버님에게만 해줬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대학을 삼수했거든요. 그것도 등록금이 없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정작 전문대 들어간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대학 등록금에 자취방 월세며 생활비까지 대줬는데 말이죠. 남편이 한이 쌓일만 하더라고요. 형 사고 난 거 나도 안타깝지. 다리 저렇게 된 것도 불쌍하고. 근데 나도 형 태어나고 재활치료 받을 때까지 몇 년의 고모집에서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살았어. 온갖 눈칫밥이란 눈칫밥은 다 먹으면서 밤마다 울면서 지냈다고. 근데 엄마는 그런 건 형이 다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만 좀 얘기하래. 너희 형이 불쌍하지도 않니? 뭐든 그저 형.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어. 내가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 엄마 뭘 했는 줄 알아? 형이 알면 신경 쓸 테니까 티내지 말래. 그게 할 소리야? 이번만큼은 꼭 결혼시켜 주겠다고 진숙이 너 데려오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또 이럴 줄이야. 남편은 마치 아이처럼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전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죠. 남편은 이번에야말로 집안과 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얼마나 어머니의 애정에 굶주려 있는지 알기에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죠. 결국 저희 부부는 2년 뒤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난 뒤에야 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했는지 결혼 선물로 빌라 전세를 해주셨죠. 물론 아주버님이 결혼할 땐 더 큰 돈을 들이셨어요. 사실 아주버님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놀다가 시어머니 가게를 물려받겠답시고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일하던 20살짜리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눈이 맞아 임신을 시켜버렸죠. 당연히 그 집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뿐인 금지옥엽 딸 인생을 망쳐놨다고요. 어찌저찌 결혼 허락을 받긴 했지만 아주버님은 처갓집에 발도 제대로 못 들이셨죠. 시어머니는 또 그런 아주버님이 불쌍하다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우리 아들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결혼할 때 시내에 큰 고급 아파트를 장만해 주셨고요. 여자 쪽 집안에서 혼수도 해가기 싫다고 하자 가구며 가전까지 죄다 채워주셨죠. 게다가 손주가 태어난 뒤로는 본인이 가게 일하면서 육아까지 전담하셨어요. 어린애들이 뭘 알겠냐면서 본인이 키우는 게 편하다고 했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주버님네가 키우기 힘들다고 떠넘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졸지에 전 20살짜리 여자애를 형님으로 모셔야 했어요. 분가에서 살다 보니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절이며 시어머니 생신이며 시아버지 제사며 은근히 시가에서 만나는 일이 잦았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과 그 며느리한테 쩔쩔매서일까요? 형님은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는 건 물론 저희 부부까지도 아랫사람으로 여기더군요. 시가에 오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서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형수, 같이 좀 하죠. 권하면 셀쭉한 표정으로 아주버님에게 달려갔죠. 그럼 아주머님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어요. 엄마, 이 사람 몸이 얼마나 약한지 알잖아. 오늘도 열이 펄펄 나는데 억지로 데려온 거라고. 아픈 사람한테 자꾸 일을 시켜야겠어? 누가 일을 시켰다고 그래?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새아가랑 애 데리고 방에 들어가 누워있어. 음식 다 되면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아주버님네는 안방에 모셔놓고 일하는 건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뿐이었어요. 남편이 너무하다고 화를 내도 별 소용이 없었죠. 엄마, 딱 봐도 꾀병인 거 모르겠어? 꾀병은 무슨... 너희 형 다리가 어떤지 알면서 그래? 그럼 형수는 열이 나긴 개뿔. 딱 봐도 잘 먹고 잘 자서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 하더라. 당장 나와서 거들라고 해. 육아도 엄마한테 다 맡겨놓으면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됐다. 저 어린 게 뭘 할 줄 알겠어. 그냥 놔둬라. 안 그러면 너희 형 또 난리 나. 그럼 진숙이는 뭐가 돼? 진숙이는 뭐 태어날 때부터 남의 집 제사상 차릴 줄 알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뭐? 너까지 정말 이럴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지면 결국 저는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다투고 나면 몇 날 며칠을 우울해했거든요. 어차피 싸워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좋게 좋게 넘기는 게 최선이었죠. 여보, 난 괜찮아.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나서면 결국 남편도 못 이기는 척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친정에서 몸을 풀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아주버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버님, 어쩐 일이세요? 아니, 정곤이 그 자식은 왜 내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거든요. 빨리 정곤이랑 같이 병원 좀 가보세요. 말만 가게 후계자지 사실상 백수인 아주버님은 그날도 형님과 같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더군요. 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가게일 하랴 손주 육아하랴 힘들었던 시어머니를 너무 방치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죠. 다행히 의사는 목숨엔 큰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다낭성 신증후군이라고 신장에 물집이 생기는 일종의 유전병입니다. 가족 중에 이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어머니도 이 병으로 신장 2개를 떼어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신장 투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쉽지 이틀에 한 번 4시간씩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투석을 받기 시작한 뒤로 입맛이 없다면서 자꾸만 끼니를 거르시더니 결국 40kg대까지 몸무게가 빠지셨죠. 60 나이에도 정정하신 분이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힘을 잃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가게를 아주버님에게 완전히 넘기셨고요.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주버님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건 거의 제 몫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가게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했고요. 남편 역시 직장에 묶인 몸이었으니까요. 첫째를 낳은 뒤로 쭉 전업 생활을 하고 있던 제가 시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었죠. 한 3년간은 별 불평 없이 쭉 신장 투석을 받으시던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석까지는 어떻게 참겠는데 혈관 수술은 너무 아파. 이렇게 사느니 그냥 영감 곁으로 가고 싶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든 신장 이식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공여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기를 걸어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과장 좀 더 보태 얘기하자면 시어머니 차례가 오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았죠.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선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말이야. 내가 신장을 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전 올 게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년 시절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전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신장 하나 떼고 나면 그때부터 평생 약 먹으면서 관리해줘야 돼. 절대 피곤해지면 안 되니까 힘든 일도 못하고 병원도 매주 가야 한다고. 당신이 그러면 나랑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맞아.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미안해. 남편은 바로 수긍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신장 상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빠졌고요. 결국 병원에선 신장을 2개 다 떼어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엄마 보내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 잃지만 하면 엄마한테 신장 주고 싶어. 한 번만 나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술,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당신이랑 애들한테도 진짜 잘할게. 응? 남편이 그렇게까지 애원하는데 차마 끝까지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 당신 마음대로 하라면서 허락 아닌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남편 신장이 시어머니에게 맞지 않길 바랬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바로 적합한 정이 뜨더군요. 결국 남편은 신장 하나를 시어머니에게 떼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 후 차츰 건강을 회복하시더니만 1년쯤 지나자 완전히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됐죠. 반면 남편은 그 뒤로 오랫동안 회복 기간이 필요했어요. 온갖 약을 시간에 맞춰서 꾸준히 먹어야 했고요. 병원도 거의 매주 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절대 피곤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됐기 때문에 뭘 하든 조심해야 했는데요. 결국 얼마 못 가 회사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영업 직군이라서 야근도 많았고 술 접대도 필수였거든요. 하나뿐인 남편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죠. 졸지에 저희 집은 생계가 막막해지고 말았어요. 당장 2딸의 학원비는커녕 쌀 돈도 없었죠. 전 시어머니가 그래도 뭐든 조금이라도 저희를 챙겨주실 줄 알았어요. 속물이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동안 아주버님네가 지원받은 것에 비하면 저희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맙다 한마디만 하고는 입을 싹 씻으시더군요. 참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싶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 몰래 시어머니에게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이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그이 얼마 전에 회사 그만뒀어요. 뭐? 회사를 관둬? 왜? 수술한 뒤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아무래도 좀 덜 힘든 일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정곤이 신장을 받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전화드린 건 그저 그이 직장 새로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어머니가 도움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뭘 하고 싶어도 아직 둘째가 어려서. 그래, 오늘 당장 네 통장으로 돈 좀 넣어주마. 내 진작 먼저 챙겨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통장에 돈 100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매달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남편 내세워 돈을 구걸할 기분이라서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한 소리 하긴 했지만 본인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으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지원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직접 집으로 쳐들어와 난리를 치셨거든요. 요즘 가게가 예전 같지 않아서 직원들 월급 주면 적자야, 적자. 가게를 내 손님 많이 하고 있는데 둘째 넌 어머니한테 돈이나 타 쓰고 싶냐? 그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갑작스러운 형의 등장에 어리둥절해했던 것도 잠시 남편도 곧 대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돈이 다 형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하고 싶은 거야? 엄마 재산이 다 형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자기 돈을 누구한테 쓰든 그건 엄마 맘이지. 그래서 젊은 놈이 팽팽 놀면서 엄마가 주는 돈이나 받아먹겠다고? 난 어떻게든 가게 살리려고 죽을 똥 살 똥 노력하고 있는데. 보다 못한 제가 그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아주버님, 저희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이이가 신장 수술한 뒤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회사도 그만두고 당장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가 한 푼도 없거든요. 이이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돈 생기면 바로 갚을게요. 하지만 제 애원에도 아주버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요즘 저희 형편도 좋지가 못해요. 가게가 넘어가니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 형의 태도에 남편은 기가 막힌 것 같았어요. 기어이 또 한마디를 하더군요. 가게 망하는 것도 형이 다 형편없이 일해서 그런 거잖아. 진작 엄마가 계속 가게 잡고 있었어 봐. 가게가 이렇게 망하나. 뭐? 너 말 다 했어?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형한테 아주 끝간 줄 모르고 덤벼! 급기야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신장 이식한 뒤로 부쩍 쇠약해진 남편은 제대로 된 반격도 못하고 맞기만 했죠. 결국 저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던 시어머니와 형님까지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왔죠.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없는 소리를 내면서 아픈 척을 하더군요.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전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희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이 형한테 주먹을 휘둘러? 정진이의 다리도 불편한 애를. 아휴, 이 얼굴에 멍든 것 좀 봐. 동생인 네가 참았어야지. 남편도 설마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가 봐요. 상처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니, 이 얼굴은 보이지도 않으세요? 아주버님보다 훨씬 많이 다쳤잖아요. 그리고 먼저 주먹을 휘두른 건 아주버님이세요. 그럼 이이는 동생이니까 그냥 맞고만 있으란 말씀이신가요? 하고 화를 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니 얘가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그럼 형이 때리니까 같이 때린 게 잘한 짓이니? 하도 우는 소리 하길래 다달이 돈 보내줬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거라. 아니 어머니 잠시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아주버님과 형님을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참 황망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연락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더욱더 집안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했죠. 망해가던 시어머니 가게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싹 다 정리해버렸고요. 갑자기 중고차 사업을 하겠다면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모든 사업 자금을 다 대주셨고요. 사업하려면 기동성이 중요하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억소리 날 만큼 비싼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셨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 집은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너무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전 남편 앞에서 그런 감정을 일절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행태에 누구보다 상처받은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을 테니까요. 묵묵하게 새 직장을 알아보던 남편은 결국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몸 때문에 아무래도 재취업은 힘들 것 같고 창업을 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창업? 뭐 생각해둔 게 있어? 나 아는 형이 독서실을 몇 개 운영 중인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쏠쏠하다고 하더라고. 공간만 대여해 주는 거라서 별로 힘쓸 것도 없다 하고 내가 요 몇 달 이 근방 시장 조사 많이 했는데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 남편이 얼마나 신중한 성격인지 잘 알고 있던 저는 군말 없이 그런 남편의 뜻을 따랐어요.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 동네에 자그마한 독서실을 하나 차렸죠. 처음엔 장사가 잘 됐어요. 남편 말처럼 청소 외에는 그다지 관리할 것도 없었고요. 저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카운터를 보고 야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썼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죠. 하지만 어디서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났던 걸까요? 근방에 프리미엄 독서실이 한두 개 더 생기더니만 매출이 반의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가격 경쟁으로 어떻게든 우위를 점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쨌든 손해를 보면서까지 장사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저는 독서실을 정리했습니다. 3년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건 7천만 원의 빚과 시어머니가 해주신 전세집 하나뿐이더군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네는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찰서까지 갔던 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더니만 갑자기 시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자 저를 찾기 시작하더군요. 와서 도와라 이거였죠. 화가 났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가와 더는 척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된 도리는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전날부터 아주버님네로 가서 음식을 만드는 걸 거들었습니다. 늘 그렇듯 형님과 아주버님은 얌체처럼 음식만 집어먹을 뿐 손 하나 까딱 않더군요. 그것까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만 제 남편을 부려먹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청곤아, 얼른 상 안 펴고 뭐하니? 상을 펴야 음식을 나르지. 창고에 있는 제기들도 꺼내다 주고. 남편은 신장을 뗀 이후로 힘쓰는 일을 잘 못해요. 근데 자기 엄마가 시키니까 아무 말 못하고 끙끙대며 몸을 움직이는데 그 옆에 소파와 한 몸이 돼 누워있는 아주버님과 비교돼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결국 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신장 한쪽 어머니한테 떼어준 뒤로 몸이 성치 못해요. 아주버님을 시키셔야지 그걸 계속 이희한테 시키시면 어떡해요? 갑작스러운 제 분노에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것도 잠시 이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시더군요. 아이고 그놈의 신장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남들은 신장 하나 떼주고도 잘만 살더니만 도대체 넌 네가 떼준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유세를 부리니? 유세요? 이게 유세 부리는 걸로 보이세요? 그럼 유세 부리는 게 아니면 뭐야? 내가 내 아들 좀 부려먹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너무 서러운 마음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는 찰나 남편이 그런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다. 엄마 사랑 좀 받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엄마가 나한테 막대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난 앞으로 엄마 없고 형도 없어. 다신 연락하지 마. 남편은 그대로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당신만 고생시키고. 우리 앞으로는 어머니랑 연 끊고 살자. 그게 좋을 것 같아. 전 그런 남편의 뜻을 존중했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잘 됐다 싶었죠.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더욱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은 아는 선배의 도움으로 작은 회사 사무직을 구했고요. 전 아이들을 키우는 틈틈이 마트 캐셔 일을 해서 빚을 갚았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아주버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이 갑자기 웬일이야? 독한 놈. 어쩜 그 뒤로 연락 한 통이 없냐?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건 아니고, 좀 공평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말이야. 갑자기 공평이라니 무슨 헛소린가 싶었는데 아주버님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동안 쭉 어머니를 내가 모셨잖아. 근데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계속 모시기가 힘들어. 이제 그만 둘째 네가 모셔가는 게 맞지 않겠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가게며 집이며 형이 다 물려받았는데 당연히 형이 모시고 살아야지. 난 엄마랑 연 끊었다고. 하지만 아주버님은 막무가내였어요. 다음날 바로 KTX 열차에 덜렁 시어머니만 태워서 보냈더군요. 오랜만에 시어머니를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정정하던 분이 허리도 굽고 피골이 상접한 게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지 거짓골이 따로 없더군요. 큰애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아주버님네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훤히 보였어요. 저희 부부 눈치만 계속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노인네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며느리인 제가 이럴 정도였으니 친아들인 남편 속은 오죽했겠어요. 결국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당신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더군요.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이제 와서 우리에게 모시라니. 아주버님의 더러운 입 속에 화가 났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대부분의 재산을 이미 아주버님에게 넘겨준 뒤였어요. 아주버님은 그 돈으로 보란듯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유산균 음료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1년도 안 돼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크게 벌였던 사업인지라 타격이 컸던가 봐요. 친척에게 건너 듣기로는 시어머니의 재산 대부분을 빚 갚는 데 털어넣었다고 하더군요. 오죽하면 저희에게까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쯤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한 덕분에 빚을 거의 다 청산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주버님네를 도와줄 여력은 없었죠. 있는 건 빚뿐이라서 앓는 소리를 하니 아주버님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죠. 한편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비쩍 골맞던 몸에도 살이 오르고 눈치를 보던 버릇도 없어지셨죠. 그리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 식구들을 살뜰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일하는 저를 대신해서 삼시세끼 밥도 차려주시고요. 대신 아이들 등하교도 시켜주셨죠.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막무가내였어요. 시어머니를 어려워하던 아이들도 어느새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르게 됐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앙금도 조금씩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진수가 이리 좀 와보렴.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 얼른 달려가니 시어머니가 대뜸 제게 신문을 내미셨어요. 요즘 부동산에서 자꾸 전화가 오더니만 우리 고향 땅이 재개발된다는구나. 네? 어디가 재개발된다고요? 땅값이 2배는 넘게 뛸 거야. 이제 됐다. 다 됐어. 급기야 시어머니는 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영문을 모르던 저는 부동산을 하는 시어머니 친구분의 말씀을 듣고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 앞으로 남은 재산이라곤 고향 땅이 전부였는데요.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영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본인이 가져가지 않고 그냥 놔둔 거였죠. 그런데 글쎄 그 땅이 재개발이 확정됐지 뭐예요. 당연히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요. 시어머니는 적절할 때에 그 땅을 처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땅을 판 돈으로 제일 먼저 저희 부부 빚까지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돈도 전부 저희에게 증여해 주셨죠. 됐다고 한사코 사양해도 그동안 해준 게 없다면서 막무가내셨던지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탈이 날까 싶어 친척들에게 쉬쉬했는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던가 봐요. 채 일주일도 안 돼 아주버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들이 엄마 얼굴 보려고 왔지 왜 왔겠어요? 엄마 그동안 잘 있었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눈치를 설설 보면서 시어머니에게 안부 인사를 묻는데 그 꼴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니 애미 버릴 땐 언제고 여긴 무슨 염치로 왔냐? 시어머니의 반응 역시 전과 달리 냉정하기 짝이 없었죠. 그러자 아주버님은 대뜸 눈물을 쥐어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엄마 그렇게 엄마 보내놓고 나는 뭐 마음 편했는 줄 알아? 사업은 안 풀리지 돈은 없지 내가 생살 떼어내는 심정으로 엄마를 여기 보낸 거야. 참나 큰며느리랑 네가 날 밥벌어지 취급하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밥벌어지 취급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응? 다짜고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져 넘어가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도 현명한 분이었어요. 고웃음을 치면서 나한테 다시 콩국물이 좀 생기니까 그게 탐나서 그러니? 내 속으로 나았지만 너도 참 징그럽다 징그러워 하시더군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턴 무릎까지 꿇고 아예 싹싹 빌더군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나 엄마가 애지중지하던 큰아들이잖아. 이 집의 기둥. 내가 엄마를 다시 모셔야지. 그럼 누가 모시겠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잘할게. 응? 일 없다. 아주버님의 눈물 섞인 애원에도 시어머니는 완강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옆에 서 있던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재수씨. 얼른 엄마 짐 싸줘요. 그리고 엄마 그 땅판 돈 그건 어딨어요? 설마 다 쓴 건 아니죠? 네?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만하고 가래도! 네 속셈이 너무 훤히 보여서 내가 며느리 보기 부끄럽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네가 사람이면 감히 그 돈을 탐낼 수 있니? 그건 전부 둘째네 몫이야. 그동안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 집, 가게 전부 네가 가져갔는데 당연한 거 아니니? 어쩜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애미 등골 쪽쪽 빨아먹다가 더는 등쳐먹을 게 없으니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시어머니의 대쪽 같은 야단에 아주버님은 우물쭈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당장 나가라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아주버님은 그대로 별다른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아주버님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평생 시어머니 밑에서 기생하며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아주버님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사업 망하는 걸 막겠답시고 사채를 썼고요. 늘어나는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일로 결국 형님에게 이혼까지 당하고 말이죠. 초반엔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 몰래 이자 정도는 갚아주곤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사채업자들이 저희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과 연락을 끊고
사채업자들에게도 불법 추심하지 말라면서 모르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엔 아주버님이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연락이 두절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간간히 남편과는 연락하며 지내는 것 같은데 깊이 파고들진 않으려고 해요.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몰래 아주버님을 도와줄 사람도 아니니까 말이죠. 아주버님의 처지가 안타깝긴 하지만 모든 게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아주버님네만 편애한 게 미안하다면서 참 잘해주신답니다. 연세가 제법 있으신지라 당뇨에 고혈압으로 약을 달고 사시지만 그래도 다행히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요즘은 심심하다는 핑계로 제게 가게 운영하던 당시의 음식 레시피를 하나씩 알려주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장사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네요. 내심 제가 본인이 하던 것처럼 식당을 차려서 본격적으로 음식 장사를 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가정부부로만 있던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독서실을 운영해봤던 경험 덕분일까요? 내 사업을 한다는 게 힘들긴 해도 참 보람찬 일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가슴앓이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 덕분에 저희 부부의 인생이 이렇게 활짝 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역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세요. 요즘 애들 말론 존버라고 하나요? 존버는 승리한다잖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